그런데 이제 교수님이나 이제 과학자분들께서 기후 변화를 오래전부터 이미 예상하셨잖아요. 왜 이런 위기까지 오게 됐는지 결국 실패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실패라기보다는 네. 대응을 안 했다. 대응을 안 한 겁니까?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인위적인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이미 1960년부터 네. 과학자들이 이미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IPCC 보고서가 1차 평가 보고서를 발간한 게 1990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난 30년 이상 우리가 이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IPCC 보고서는 지금 현재 기후 상황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네. 우리가 이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이는 적응과 그다음에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인가는 완화의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방안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점차 심각해지느냐. 피플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쪼개진 얼음 조각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북극곰. 기후위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극한의 날씨가 북극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고요. 홍수와 가뭄, 살인적인 폭염은 우리 일상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미 기후위기에 경고해왔는데요. 유엔 상하나에 있는 기후변화협의체 IPCC의 총괄 주저자로 참여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 이준희 교수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기후위기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지 함께 얘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지금 태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카눈이 경로를 바꿔서 한반도에 상륙했잖아요. 태풍 경로가 당초 예상보다 더 서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번 태풍이 이동 경로 변화도 그렇고 이동 속도도 그렇고 이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오고 있다고 해서 거북이 태풍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이런 특징들은 이상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우선은 이 태풍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변동을 하고 네. 매년 또 같은 해에도 발생하는 태풍들이 형태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자연적인 변동성이 영향이 크다. 그리고 이 태풍이 올라올 때에 그 주변의 기압의 배치, 그다음에 또 해수면 온도 가 얼마 됐는지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지금 해양의 온도 상승도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해양에서 이 태풍의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해양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더 큰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네. 또 이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대기주의 수증기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이 수증기가 태풍의 에너지원이잖아요. 네. 이 대기 중에 수증기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욱더 강력한 태풍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지구 온난화와 또 그에 따른 기후 변화들이 어느 정도 태풍에는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동 속도가 느리면 피해가 더 크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천천히 움직일수록 네. 아무래도 그 주변에 피해를 많이 주게 되겠지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기압 배치를 보면 네. 우선 올해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지금 또 티베트 지역의 고기압 세력들도 강하거든요. 이 두 개 고기압 세력에서 사이를 이동을 하는데 두 개 고기압이 있으면서 이 사이는 지금 대기 흐름이 약간 좀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통 한 30km 정도 시속 30km로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 한 10km, 20km로 진행을 하면서 네. 우선 일본에 좀 피해를 크게 주고 있고 맞아요. 예, 우리나라에도 조금 더 피해를 크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인다고 하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 요즘 찜통 더위 때문에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이 더위가 한층 꺾이길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제가 입추였고요. 내일이 말복입니다. 더위가 한풀 좀 꺾일까요? 우선은 네. 지금 좀 북반구 전체적으로 고기압성 순환이 강하고 네. 약간 대기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유지가 되면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태풍과 관련된 이제 저기압 시스템이 다 지나가면서 비를 뿌리고 나면 네. 또 폭염이 다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예,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가 2차 우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좀 더 폭염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여기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글로벌 보일링이라는 이제 끓는 지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이 기록적인 폭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례 없는 수준이 맞습니까? 우선은 지금의 이 온도 상승의 폭과 네. 그다음에 상승하는 속도는 지난 수백만 년 이래로 좀 이제 전례 없다. 전례 없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6월과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1850년 이후 관측 이후로 온도가 높았다라고도 보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빙하기부터 지금까지 한 10만 년 정도 기간 중에서도 가장 네. 온도가 높은 시기였다라고 지금 이제 평가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 상승하는 속도인데 지금 이 상승한 속도는 자연적인 변동성의 그 폭을 크게 벗어나서 네. 지금 한 10년 기간 동안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것이 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원인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이 교수님께서는 총괄 주저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6차 보고서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이 결국 극한 기상과 기후 현상, 이런 현상들의 가장 큰 원인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은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올린 온도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 네. 우리가 이제 정의를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극한 기상 기후 현상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이제 앞으로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네. 이제 자연적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평균이 있으면 극값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뭐냐면 이번 IPCC의 그런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인간에 의한 이제 온실가스 배출 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우리 전체 지구의 기후 시스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변화에 따라서 폭염, 폭우, 가뭄, 산불 등의 그런 극한 기상 기후 현상들이 더욱더 이전보다 강력해지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제 정리하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기후 변화가 우리 인간만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네. 북극곰 얘기를 초반에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오프닝에. 전체 생태계의 이 건강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생태계 다양성이 훼손이 되고 있는 것이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후 변화의 양상으로 재난성 폭우와 폭염, 홍수, 산불 등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진짜 큰 문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이것이 올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이 탄소 중립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전까지는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탄소 중립하면 보통 2050년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2050년까지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한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수준이 네. 이제 산업화 이전과 대비했을 때 이미 벌써 1.15도 지금 온도가 상승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7월 6일이 전지구적으로 보면 정말 기록적으로 가장 더웠던 날이다라고 보는데 이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벌써 2.2도 온도 상승했습니다. 이미 2.2도. 심각한 네. 폭으로 이제 온도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단위 이제 이 일평균으로 이제 그만큼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월 평균 혹은 연 평균 그다음에 좀 장기적인 평균하면 조금 더 이제 폭이 적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미 1.15도에 도달을 했고 앞으로 온도 상승은 지속될 것이고 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극한 현상들의 그 폭과 빈도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또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고 생태계가 받게 되는 손실과 피해는 더욱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우려스럽고 네. 특히 내년은 사실 올해도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내년은 올해보다 온도가 더 높을 것으로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내년도 지금 굉장히 그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근데 예. 2050년까지 계속 오른다고 보면 예. 27년 동안 계속 오른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온도가 올라가는 폭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형태는 좀 바뀔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배출을 줄이면 상승폭을 줄일 수는 있어요. 줄일 수 있다. 하지만 2050년까지는 아마 이제 꾸준히 지금 올라가게 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나마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면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상승을 막아낼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우리가 가는 경로는 지금 탄소 중립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다. 예.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나 이제 과학자분들께서 기후 변화를 오래전부터 이미 예상하셨잖아요. 왜 이런 위기까지 오게 됐는지 결국 실패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실패라기보다는 네. 대응을 안 했다. 대응을 안 한 겁니까?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인위적인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이미 1960년부터 네. 과학자들이 이미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IPCC 보고서가 1차 평가 보고서를 발간한 게 1990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난 30년 이상 우리가 이 문제를 알고 있었고 아. 그다음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IPCC 보고서는 지금 현재 기후 상황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네. 우리가 이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이는 적응과 그다음에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인가 하는 완화의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방안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점차 심각해지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비용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응을 안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지만 우리가 피차 어쩔 수 없이 네. 실패하게 되는 부분을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대응을 정말 우리가 실효성 있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을 안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 엄청 크게 다가오는데요. 앞으로 2050년까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방안을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은 네. 그래도 충분하지 않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대응이 증가는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 특히 이산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줄이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부문들, 우리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산업계, 교통, 그다음에 농업, 그리고 또 이 소비자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든 부문에서 네. 사실은 이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방안, 대응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에 따른 피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피해를 줄이는. 그런데 그거는 인간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고 인간이 받는 피해뿐만 아니고 생태계가 받는 피해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적응의 방안을 같이 가야 되는데요. 이러한 방안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이 이미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것이 우리가 하나 두 개의 방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정부와 모든 세계가 좀 더 체계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 민간, 산업계 모든 주체들이 함께 이 정말 우리의 사회 경제 시스템을 새롭게 전환해서 이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게끔 이런 다채로운 그러한 방안들을 네.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야지만 뭔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뭐 개인의 생활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지금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협력해야 된다. 예. 그렇죠?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기후 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 현상을 좀 지켜보면요. 이란 서남부 지역은 50도에 달한다고 해요. 또 인도는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선인장이 녹는 현상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비교적 괜찮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위치에 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후변화의 영향은요. 사실 그 국가나 지역이 속한 어떤 기후대 네. 그리고 또 지형학적인 조건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 네. 이미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을 포함을 해서 네. 또 이제 태평양의 도서국이라든지 또 아프리카의 또 여러 국가들에서 이미 적응의 한계를 넘어서서 적응이 불가능하고 국가의 존속이 위협을 받는 지역들이 사실은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그래도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가파르게 이제 경제 발전을 하면서 그래도 사회 인프라가 네. 그래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도 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그래도 어떤 저개발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피해가 상대적으로 본다고 하면 네. 지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 비해서는 좀 적다라고 보일 수 있겠으나 이제 문제는 이 온난화가 더욱더 심화가 되면 그만큼 우리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영향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만 봐도 이미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피해와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폭염에 의해서 이 온열 질환자가 올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생태계도 큰 문제입니다. 이 수산업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또 육상의 생태계, 농작물에도 사실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 또 우리한테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그러한 손실들을 다 추산한다고 하면 우리도 지금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인류의 목표가 온도 상승폭을 이제 1.5에서 막는 거잖아요. 아까 뭐 2.2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상태라면 1.5는 금방 넘겠죠, 아예? 그래서 지금 이 IPCC 육체 평가 보고서에서 네. 전망한 것으로는 이제 여하튼 우리가 어떤 경로로 가든지 상관이 없이 2030년 초반 혹은 중반에 1.5도 지구온난화에 도달한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들 결과에 의하면 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이게 온실가스 저감을 못하면 그러면 2020년대 후반 그러니까 10년도 안 남은 거죠. 그러네요. 아마 1.5도에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20년 후반이면 진짜 뭐 5년에서 6년, 그렇죠? 빠르면 한 4년도 되는 그런 수치인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는 확실합니다. 또 7월 폭우, 8월 폭염, 가을은 태풍인데 이번 태풍도 더 거세거나 빈번해질까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태풍이 이제 발생을 하면 지금 강력한 태풍으로 가는 비중이 좀 크다라는 그러한 좀 연구들이 좀 이미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지금 또 다른 태풍이 또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좀 더 이런 태풍의 이제 영향들이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또 태풍 발생을 또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어려워요? 상황이죠. 예.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올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굉장히 전체적으로 온도가 높은 거에는 육상의 온도 높지만 이 해수면 온도가 엘니뇨라고 해서 지금 이 동태평양 지역에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주변에 그러니까 이 북반구 중위도의 해양의 온도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총체적으로 태풍 발생과 그다음에 또 태풍의 경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또 계속 지금 8, 9월에 계속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좀 지리적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또 부산은 산도 많고 또 바다도 인접해 있는데 기후 변화에 이 부산이 더 취약하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부산이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이제 취약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후 변화가 지금 뭐 단순히 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육상, 대기, 해양, 맞아요. 빈권, 생태계 이 지구 전체 시스템을 아우러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또 산도 있고 또 해양이 있잖아요. 네. 지금 해양의 온도가 상승할 뿐만이 아니고 그에 따라 또 해수면도 증가하고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해양의 산성도가 또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해양에도 이 바다에도 산소가 녹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산소가 사실은 해양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산소가 지금 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해양 생태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업이라든지 그런 환경에도 굉장히 좀 안 좋고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부산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다음에 이 해수면 상승을 하면서 네. 또 이 부산은 이 연안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해운대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어떤 태풍이 오거나 혹은 이런 폭풍이 올 때 이 평균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이 침수가 되고 생기는군요. 피해가 네. 커지겠죠. 네. 그래서 또 그러한 또 어떤 홍수의 피해도 더욱더 증가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또 폭염도 계속 이제 발생을 하면서 그에 따라 이제 온열 질환부터 시작해서 폭염 관련되어진 그런 질환들도 늘고 있죠. 그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피해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온난화라고 해서 뭐 하나 두 개의 측면으로 지금 우리가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네. 굉장히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과 생태계에서 전반적인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부산은 정말 그러한 자연을 다 가지고 있는 자연의 보고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낙동강 습지도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자연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이기도 하나 그만큼 그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는 또 취약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취약한 지역이라고 하니까 괜히 씁쓸해집니다. 하지만 네. 또한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가능성 있는 그래요? 지역이다. 왜냐하면 이런 특히 습지라든지 해양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산과 그다음에 많은 이제
나무 산림들이 또 이런 기후 변화의 위험을 줄이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시스템들이 그나마 위험을 지금 줄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예를 들어 산림도 없고 해양도 없었다고 하면 습지도 없다고 하면 아마 온도 상승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적응의 방법 혹은 완화의 방법에서 이러한 자연에 기반한 그런 방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약하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양한 자연을 더욱더 복원을 하면서 자연의 생태계를 우리가 복원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기후변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도시이기도 하다라고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실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고민들도 좀 나눠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기후 과학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제 논쟁의 여지도 없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믿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은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세계 최고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기후변화가 정말 인간 활동이 주요 원인이고 그에 따라 지금 다양한 현상들이 이제 기후변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굉장히 높지만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실천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데는 사실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탄소 매출이 굉장히 높거든요. 항상 세계 5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1인당 배출량이 1인당 배출량 그렇게 많아요? 예, 1인당 1년에 네. 뭐 매년 바뀌긴 하지만 13톤 정도의 지금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1년에. 예, 와, 진짜요? 1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배출하고 있는 양이 엄청 많은데 이 문제는 이건 이제 우리나라 1인 국민의 평균을 한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제 상위에 한 10%가 이제 반 이상을 사실 배출하죠. 우리나라 배출의 반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평등이 사실은 기후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사실 실천의 측면에서는 아직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목표는 또 뚜렷하고 그렇죠. 이 국민들이 다 이제는 뭐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돼. 라는 목표에 대한 인식은 뭐 최고이죠. 네. 그리고 어디 가나 요즘에 뭐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실천으로 아직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어려운 것이 이것은 개인들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사회 경제 시스템 체계 인프라가 사실은 받쳐줘야 되는 것이고 정말 개개가 내가 정말 저탄소로 생활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많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더욱더 어떤 교통도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어떤 우리가 이동 수단에서 이제 배출이 적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지금 아직도 우리는 화석연료에 거의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OECD의 꼴등이에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이 최종 이 에너지 생산, 전기 생산은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꼴등이고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조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것은 개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산업계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산업계에서 그만큼 많이 배출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맞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좋고 편리한 생활을 하는 데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경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은 산업계에서 이 온실가스 배출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산업 활동을 멈추라는 얘기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계도 지금 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점차 이제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로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고 그만큼 이 소비에 있어서 이 기업의 어떠한 물건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도 이제 유럽에서는 그 기업이 과연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렇죠. 네, 그런 저탄소 기반으로 이 물건을 생산했는지를 이제 평가하면서 이제 소비하는 그런 맞아요, 시대로 맞아요. 가고 있고 또 국가 간에서도
내에서도 이 교역을 할 때 그만큼 이런 저탄소로 만들어졌느냐가 이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대응을 안 하는 것은 결국은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그렇네요. 예, 결과를 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적극적인 대응,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먹거리의 문제, 우리의 생존의 문제, 우리의 경제 문제하고도 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기후 위기라고 해서 기후 위기만 볼 게 아니라 이 국가의 생존이랑도 연관이 돼 있네요. 맞습니다. 예. 네. 또 와,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요. 또 재생에너지가 OECD 꼴등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긴 한데 이 기후 위기를 인권으로 이제 바라보는 관점도 있더라고요. 기후 재난이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런 건데 이 관점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미 이번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네. 이 인권의 문제, 기후 불평등의 문제, 우리가 기후 정의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를 굉장히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 기후변화에 의한 생존의 위기, 네. 국가 존속의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을 보면 면면을 보면 대부분 저개발 국가들이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국 등 저개발 국가들인데 네. 이 국가들은 사실은 과거에 이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적어요. 그렇죠. 네, 이 국가들은 그렇게 많이 배출하지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배출한 데는 이제 선진국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과 인도가 굉장히 이제 배출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배출량으로는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배출로 볼 때는 보통 우리가 매년 이제 바뀌지만 12위 막 그 정도의 전체 배출 규모는 네. 하지만 1인당 배출 규모는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것처럼 좀 크거든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 간에서도 그런 기후 불평등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고 또 한 국가 내에서도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실제로 이 기후변화 특히 폭염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받는 데에는 어떻게 저소득층, 취약층, 노약자 네. 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온열 질환이라든지 그런 피해를 많이 받게 되는 층은 실제로 그 계층들은 이 배출에 책임졌거든요. 네. 이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탄소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이 기후 불평등이 이 같은 국가 내에서도 또 지역 내에서도 그다음에 국가 간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문제인 것은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나라일수록 네. 배출량이 더 커져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상위에 굉장히 많이 버는 그런 계층들은 그만큼 더 많이 소비하고 그렇죠? 더 많이 배출하기 그렇네요.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배출이 커지는 그런 국가들은 또한 이런 빈부 격차도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의 불평등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후변화의 문제는 또 우리의 인권과 굉장히 밀접하게 결부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우리 인권만 얘기하지만 네. 사실 우리는 또 우리 자연 생태계와 더불어서 또 생태계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금 굉장히 이런 복지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삶의 질이라는 것은 결국 생태계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먹거리뿐만이 아니죠. 이런 살림이 있어야지만 같은 더위에서도 우리가 산에 있으면 그나마 더 견디기가 쉽고 그렇죠? 네. 또 우리는 또 바다도 있고 이러한 어떤 생태계의 그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생태계가 또 이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생태계에도 이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크게 보고 있고 예를 들어 생물 종들도 지금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지금에 있는 데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네. 적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바다의 생태계도 지금 북쪽으로 혹은 좀 더 깊게 지금 이동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 육상에 있는 생태계도 지금 다 이제 높은 위도로 가거나 그다음에 높은 고도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지금 적응하고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태계의 건강과도 맞물려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이고 결국은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하면서 기후 탄력적인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좀 더 형평성이 있고 좀 더 공정한 세계로 가고 또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생태계까지 함께 고려하는 그러한 세계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러한 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네. 지속 가능하지 않고 더욱더 피해를 키우는 그러한 세상 갈 것이냐에 그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오늘 기후 얘기만 들을 줄 알았는데 인권까지 또 생태계까지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다양한 지식들은
이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연구소는 어떤 연구소입니까? 예, 우선 이 기후과학연구소에는 또 많은 이 기후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소속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이런 우리가 기후 변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전에는 사실 이런 자연 변동성으로부터 인간에 의한 영향의 그 신호가 과연 우리가 탐지 가능하느냐에 포커스였다면, 그 중점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이제 온난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된 상황에서 자연 변동성이 얹혀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연 변동성에 의해서 이 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수 있어요. 올해가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올해와 내년이 아마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엘니뇨가 올해 지금 발달하면서 이제 올해 말이 되면은 보통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엘니뇨 현상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이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이제 증가하는 것인데 겨울철에 가장 최고 정점에 이르렀다가 내년 봄부터 이제 사그러들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은 내년 후반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그런 변동성 영향이 지금 이미 1.15도까지 진행이 된 인위적인 지구 온난화 위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큰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연 변동성과 온난화가 어떻게 함께 결합이 되거나 혹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자연 변동성이 상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자연 변동성과 지구 온난화의 그런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도 이제 많이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후과학연구소가 그런 기후 변화, 기후 변동성의 이해를 연구하는 또 되게 중요한 연구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부산대에는 네. 이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 연구단이 또 있습니다. 다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2017년부터 유치를 했고요. 단장님이 악세 팀머만 교수님이신데요. 네. 이 연구소에서도 이 굉장히 이 기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 시스템 전반을 알아야 되죠. 정말 이 대기, 해양, 빈권, 지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생태계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구 시스템의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의 지구 온난화를 이해하려면 과거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의 기후 변화를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기후 변화라는 게 자연적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지금의 지구 온난화는 자연적 변동성의 폭을 훨씬 넘어섰다. 그리고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알려면 과거의 기후 변화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미래 전망. 그렇죠. 예, 미래 전망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후 과학자들은 미래 기후를 엿볼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습니다. 진짜요? 예, 우리 그것이 이제 지구 시스템 모델 혹은 기후 모델이라고 하는 네. 이제 이 수치 모델이에요. 이 수치 모델을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기가 없어도 네. 이 수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경로와 네.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미래가 펼쳐지고 어떤 기후가 나타나고 그런 네.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네.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연구들을 다 포괄적으로 지금 이 기후물리 연구단과 기후과학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교수님께서 본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지금 우리가 어떠한 경로로 가느냐, 우리가 배출을 지금부터 크게 줄이고 정말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음의 배출로 가면, 그러면 여전히 굉장히 어렵지만 이 지구 온난화 수준을 2100년도에 1.5도 약간 밑으로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은 조금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예, 아직은 굉장히 어렵지만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 배출량을 계속 유지하고 네. 이제 크게 줄이지 못하면 우선 2030년 초반에 1.5도에 도달하고 2050년에 2도 지구 온난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2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물론 뭐 2도 지구 온난화 하에서 지구가 멸망하진 않겠지만, 하지만 특히 생태계에서는 많은 생물 종들이 이제 멸종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도 이미 이 극한 현상들이 너무 심각하고 이에 대한 피해가 크지만 1.5도, 2도 지구 온난화가 되면 네.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극한 현상들의 강도와 빈도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다. 그 피해는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당장 오늘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사회 시스템을 잘 갖추고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지구 온난화를 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잼버리 같은 경우도 뭐 위생, 청결 문제도 있었지만
기후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의 생활 사회가 이제 기후 변화에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후과학계의 연구자로서 또 교수로서 보람도 느끼는 반면에 책임감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후 과학은 네. 이 기초 과학 중에서 굉장히 좀 특별하다라고 물론 모든 과학과 분야가 그럼요. 특별하지만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보람이 있고 또 중요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서 지금 이제 기후 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사회적 책무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이런 과학적 근거들을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결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진짜 우리의 이런 과학적인 그런 결과들이 실제 실천으로 옮겨지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하고 또 기후 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지금 좀 기후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좀 중요한 그런 질문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좀 해결해 가야 되는 그런 난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교수님께서 해주신 다양한 관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생태계, 경제, 인권까지 다양한 분야로 연결되어 있다까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피플인사이드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이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